당신이 지금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년 전 동방의 한 왕국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은 동생을 믿었고 아버지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7살 소년 왕은 독약을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오래된 왕국 고려가 멸망한 뒤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를 다나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나 왕조는 500년을 이어간 유교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의 네 번째 왕 태연은 걸출한 군주였습니다. 문자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태연 왕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태연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맏아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현종입니다. 현종은 왕세자로 책봉된 지 무려 29년이 지나서야 왕위에 올랐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을 세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종을 병약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창백하고 마르고 기침을 달고 사는 세자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현종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나 왕조의 공식 역사서인 실록을 펼쳐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웃나라 대명국의 사신이 현종을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사신은 현종의 풍채에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수염이 풍성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걸음걸이에는 이염이 넘쳤습니다. 병약한 왕자라는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현종은 15살 때 이미 사냥에서 사슴을 직접 잡았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기마술에도 능했습니다. 무예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체력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째서 병약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지막 몇 년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인물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현종의 마지막은 병상 위에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란했던 젊은 시절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전체 삶을 봐야 합니다. 현종의 능력 중 가장 놀라운 것은 군사 분야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략을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무기를 설계하고 개량하는 기술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나국에는 화차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 화살을 장착하고 화약의 힘으로 발사하는 장치였습니다. 현종은 이 화차의 설계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바퀴의 구조를 바꿔서 이동 속도를 높였습니다. 화약통의 크기와 배치를 조정해서 사거리를 늘렸습니다. 한 대의 화차에서 100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로켓처럼 불을 뿜으며 적진으로 쏟아지는 100발의 화살. 당시 세계 어디에도 이런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시험 발사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궤적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화약의 배합 비율까지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책상 위에서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실전형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군사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에서도 현종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연왕이 궁중 학자들과 토론을 벌일 때 세자인 현종이 옆에서 의견을 내면 학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전의 해석에서부터 천문학과 수학에 이르기까지 현종이 모르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태연왕은 아들의 학식에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이 30년에 걸쳐 쌓은 지식을 아들은
절반의 시간 만에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태연왕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현종이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종은 세자로서 본격적인 대리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실질적인 왕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신하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경연에 참석하여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오후에는 군사보고를 검토하고 외교문서를 처리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음 날의 안건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10년 가까이 계속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현종의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백성들은 세자의 어진 정치에 감사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후계자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웃나라 대명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현종의 능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명국에서는 황제가 학문을 멀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환관에게 정사를 맡기고 자신은 후궁과 유흥에 빠졌습니다.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 불과 몇 년 전에는 대명국의 황제가 직접 전쟁터에 나갔다가 북방 유목민에게 사로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측근 환관의 꼬임에 넘어가 무모한 출정을 감행한 결과였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괴멸당했고 황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종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군사 전략을 직접 수립하되 무모한 모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렸습니다. 학문을 사랑하되 현실 정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현종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현종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의 문제였습니다. 현종은 3번이나 세자빈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은 궁중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다 발각되어 쫓겨났습니다. 태연왕이 직접 며느리를 내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세자빈 역시 비슷한 이유로 폐출되었습니다. 연이은 불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이 바로 현종의 아들 소왕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아내마저 아이를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 합병증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궁을 가득 채울 때 아내의 숨이 멈춘 것입니다. 현종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3번의 결혼, 3번의 이별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폐출이라는 치욕이었고,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개인적 고통 속에서도 현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리 통치를 계속했고 나라 살림을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어쩌면 일에 몰두하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국정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 결과 태연왕 시대의 황금기는 사실상 태연왕과 현종 부자가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그림을 그리면 아들이 세부 사항을 채워 넣었습니다. 태연왕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할 때 현종은 그 문자의 실제 운용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태연왕이 법전 정비를 구상하면 현종이 실무를 맡아 완성했습니다. 의례와 제도를 정리한 것도 현종의 손을 거쳤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형 곁에는 한 남자가 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현종의 동생 강령대군입니다. 강령대군은 형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에게 공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궁중 의례에서 형에게 인사를 올릴 때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깊이 절했습니다. 태연왕은 이를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깊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령대군의 철저한 위장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벌어지는 비극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강령대군은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영리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형의 능력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의 학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습니다. 현종의 군사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았습니다. 현종의 카리스마가 신하들을 압도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령대군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전략이었습니다. 야심의 기색을 한치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강령대군은 형이 잘하는 분야에서 일부러 뒤처졌습니다. 유학 경전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학자들과의 토론에서는 어리숙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면 왕위 계승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고 무예를 즐겼습니다. 술자리를 벌이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이 보기에 강령대군은 그저 술과 사냥을 좋아하는 단순한 동생이었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학문에는 재능이 부족한 무인기질의 남자. 이것이 강령대군이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만들어낸 자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뒤에서 강령대군은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핵심 참모는 서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진은 궁중학자 출신이면서도 현실 정치에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강령대군은 사냥을 핑계로 서진을 자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사냥 동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동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숲속에서 말을 달리며 나눈 대화는 사냥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참모는 유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택은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과거 시험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38살이 되어서야 겨우 말단 관직을 얻었을 정도였습니다. 재능과 야심은 넘쳤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택이 강령대군을 만난 것입니다. 유택에게 강령대군은 자신의 야심을 실현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강령대군에게 유택은 거사를 성공시킬 최고의 두뇌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조합이었습니다. 유택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 현종이 살아있는 한 어떤 시도도 불가능했습니다. 강령대군은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세력을 모았습니다. 기다리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당국의 두 번째 황제 세민은 형인 태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민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세운 공로를 내세웠고 신하들의 지지를 공공연히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형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궁궐문 앞에서 형을 죽이는 피해 쿠데타로 이어졌습니다. 강령대군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민처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 현종의 능력이 자신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학문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인망으로도 형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세민이 사자의 전략을 썼다면 강령대군은 뱀의 전략을 쓴 것입니다. 사자는 정면에서 덮치지만
뱀은 풀숲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상대가 방심한 순간 치명적인 독을 주입합니다. 강령대군의 위장은 지금 돌이켜보아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명령에는 즉각 복종했습니다. 형을 칭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의 인내와 위장은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령대군이 얼마나 대단한 의지와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현종은 정말로 동생의 야심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현종의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종에게는 동생의 야심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통성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정통성이란 단순한 혈통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권리였습니다. 하늘의 뜻에 의해 결정된 절대적 명분이었습니다. 적장자 계승 원칙은 하늘의 이치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천리였습니다. 현종의 아들 소왕은 태연왕의 적장손이었습니다. 적장손이란 정실 왕비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의 맏아들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정통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연왕은 손자를 안고 신하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를 보라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뒤를 이을 적통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현종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인정하고 축복한 적장손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 정통성에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현종의 확고한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하국 초기의 역사가 이 자신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하국의 두 번째 왕 무열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제끼리 칼을 겨눈 참극이었습니다. 무열의 형은 왕위를 빼앗겼고 동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1등 공신마저 이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하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 적장자 계승 원칙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는 자는 천하의 역적으로 낙인 찍혀야 했습니다. 무열왕의 살해 이후 왕위 찬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현종이 보기에 동생이 왕위를 넘볼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어떤 왕족도 그런 짓을 하면 만인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현종의 자신감에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단하국의 관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태연왕은 30년에 걸쳐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와 행정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감찰기관이 권력을 견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힘이 센 왕족이라 해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현종은 이 시스템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없더라도 시스템이 어린 아들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관료들이 원칙대로 움직이면 누구도 왕위를 빼앗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라도 그것을 지킬 사람이 없으면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합니다. 현종은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아니, 간과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충분히 오래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현종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최소 1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0년이면 아들 소왕이 22살이 됩니다. 성인이 된 왕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게다가 그 10년 동안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아들 곁에 배치해 놓으면 됩니다. 왕위는 반석 위에 놓일 것입니다. 현종의 계산은 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수명이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가장 예측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현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버지 태연왕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현종의 나이 37살이었습니다. 29년간의 세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왕관을 쓴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대리 통치 경험이 있었으므로 국정 운영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새 왕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현종은 즉위 직후부터 여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쳤습니다. 군사 훈련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단속했습니다. 학문기관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현종의 등에 작은 종기가 생긴 것은 즉위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종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흔한 질환이었습니다. 궁중 의원이 고약을 바르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며칠이면 나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졌습니다. 고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등 전체로 염증이 퍼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날이라면 항생제 한 알이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절개 수술과 소독 처치로 일주일이면 완치될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에는 항생제도 소독 기술도 없었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종기의 원인을 기해 순환이 막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한 곳에 모여서 고름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법은 기의 흐름을 바로잡는 약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녹용과 인삼을 달여 올렸습니다. 종기 위에는 약초로 만든 고약을 발랐습니다. 침을 놓아 나쁜 기운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종기가 깊어지면 칼로 째서 고름을 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독 개념이 없었기에 칼로 째면 오히려 감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편찬된 의학서에도 종기 치료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약초와 고약이 전부였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시대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궁중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 2명이 밤낮으로 현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55살의 노련한 의원은 평생을 의술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처방을 시도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모든 약재를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현종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무엇보다 12살 어린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종이 죽기 직전까지 가장 걱정한 것이 동생 강령대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현종이 진정으로 우려한 것은 신하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신하들이 권력을 독차지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종의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의 한계도 드러냅니다. 신하들의 권력 비대화는 분명 위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현종은 끝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병세가 위중해지자 현종은 2명의 대신을 불렀습니다. 최고 재상 윤석과 군사총수 이강이었습니다. 윤석은 평생을 행정에 바친 노련한 관료였습니다.
이강은 북방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무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왕의 명을 받아 북쪽 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목민을 몰아내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의 겨울을 10여 년간 버텼습니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사나이였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힌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현종이 이런 이강에게 아들을 맡긴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적이었던 장군이라면 어린 왕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궁중 정치의 암투에는 취약했습니다. 칼과 화살이 오가는 전장은 단순합니다. 적과 아군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궁중은 다릅니다. 적이 웃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칼 대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뒤에서는 배신을 준비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이강은 순진한 편이었습니다. 현종은 동생 강령대군에게도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형제의 정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통성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설마 동생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겠느냐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들을 부탁받은 세 사람, 재상 윤석과 장군 이강과 동생 강령대군. 이 세 사람의 관계가 현종 사후 단하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이 세 사람 중 한 명이 나머지 두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게 됩니다. 현종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정통성이라는 확신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현종이 세상을 떠난 것은 즉위 2년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이는 39이었습니다. 한창 나이의 등의 종기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현종은 정사를 걱정했습니다. 병상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12사라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찌 되는가?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12살짜리 아이입니다. 거친 정치판의 늑대들 사이에 양 한 마리를 던져놓는 격이었습니다. 39살 젊은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기가 퍼뜨린 독은 그의 마지막 의지마저 앗아갔습니다. 현종은 마지막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한나라의 왕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정사를 보던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2살 소년 소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태연왕도 아버지 현종도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즉위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소왕은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았지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체구로 어른들의 세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상 윤석과 장군 이강이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현종의 유언대로 두 사람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던 뱀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령대군은 형이 죽자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형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통곡했습니다. 조카인 소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강령대군의 참모 유택은 이미 거사 계획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속도전이었습니다. 적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종이 죽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강령대군이 움직였습니다. 밤중에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장군 이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강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영웅은 궁중의 암살에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강령대군의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이강은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북방의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남은 강철 같은 장군이 자기 집 마루에서 쓰러졌습니다. 같은 밤 재상 윤석도 습격당했습니다. 노련한 행정가였지만 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현종이 아들을 부탁한 두 충신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쿠데타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령대군은 이 쿠데타 이후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조카 소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왕이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강령대군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소왕을 지지하는 신하들은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배를 당했고 어떤 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적십니다. 6명의 충신은 소왕의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죽는 순간까지 소왕에 대한 충성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처형장에서도 위헌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의리는 지킨다는 그들의 신념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신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소왕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소왕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17살 소년이 독이 든 잔을 앞에 놓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순간 소왕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스쳐갔을까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상에서 자신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눈빛이었을까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7살이라는 나이가 너무나 어렸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현종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현종이 만약 지하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완벽한 정통성도 완벽한 시스템도 한 사람의 건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강령대군은 조카를 제거한 뒤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치세는 논쟁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로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라는 오명을 영원히 안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잡았지만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의 부재는 후대까지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현종의 죽음이었습니다. 등에 난 작은 종기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만약 현종이 5년만 더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왕은 17살이 되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게 됩니다. 현종이 곁에서 직접 가르치고 보좌했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기반도 더 탄탄해졌을 것입니다. 강령대군은 감히 손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이 살아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요. 만약 현종이 10년을 더 살았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왕이 22살의 성인 왕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강령대군의 야심은 영원히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목숨이 보전되었을 것입니다. 6 충신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왕도 천수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현종은 39에 죽었고 12살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완벽함의 함정입니다. 현종은 너무나 완벽했기에 오히려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동생의 야심이라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현종은 제도와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핵심 인물이 사라지면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오늘날의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인적 변수를 무시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셋째로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사례는 건강이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건강이 수백 명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등에 난 종기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넷째로 인내하는 야심의 무서움입니다. 강령대군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내는 어떤 무기보다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야심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종의 이야기는 500년 전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인간관계도 당신이 믿고 있는 시스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현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되 완벽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믿되 자신의 약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들되 시스템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39살 현종이 병상에서 12살아들을 바라보며 흘렸을 눈물을 생각해봅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사랑과 두려움과 후회를 생각해봅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종의 이야기는 결국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실패가 한 나라의 비극으로 확대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인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수백 명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작은 종기 하나가 왕조의 물줄기를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 현종이 5년만 더 살았더라면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완벽했던 왕의 한계는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